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슬람 세계가 팽창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 지역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수업에서 이슬람 세계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었던 아랍인, 페르시아인 뿐만 아니라 새롭게 튀르크인, 몽골인 등이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로 친다면 등장인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야기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역사 수업이 소설이나 영화처럼 흥미롭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낯설고 생소한 지명과 용어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벌써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도 4번째 시간이니 지난 시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 수업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 수업은 화면에 제시된 셀주크 티르크,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가 각각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을 근거지로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방금 말한 팁을 머릿속에 새긴 채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바스 왕조는 9세기 중엽 이후 정치적 내분이 이어지고 각 지방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지배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대개는 페르시아계와 튀르크계 국가들이 성장하며 아바스 왕조를 위협했습니다. 이 중에서 튀르크인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들로 6세기에 초원 지역을 통일하고 중국의 당과 충돌했던 돌궐 제국이 바로 이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튀르크족은 이슬람 세력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고 9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은 서아시아에서 아바스 왕조의 친위대와 이슬람 지방 정권의 군대에서 활약했는데요. 일종의 용병 역할을 한 것으로 이들을 맘루크라 불렀습니다. 사실 이들 맘루크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정복지에서 끌고 오거나 팔려온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군사훈련시켜 군인이 되게 한 거죠. 이들은 지연이나 혈연으로 엮인 관계가 없었기에 자신들을 소유한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이슬람 사회에서는 맘루크가 군대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맘루크의 대부분이 바로 튀르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사회는 노예의 일에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따라서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기회를 얻으면 높은 교양을 쌓을 수도 있었고 국가와 사회의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죠.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노예 출신의 맘루크 군사 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맘루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자각하게 되자 스스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크인은 아랍인에 이어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튀르크인의 역사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나라가 둘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10세기 중반에 족장 셀주크가 이끄는 튀르크, 즉 셀주크 튀르크가 카스피해 부근에서 일어나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셀주크 튀르크는 11세기 중엽에 마침내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칼리프의 보호자가 됩니다. 당시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 세력인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와 여러 페르시아계 왕조의 위협에 시달렸는데요. 이들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튀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셀주크 튀르크가 이에 응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그다드에 입성한 셀주크 튀르크의 군주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여기서 술탄이란 정치적 지배자란 뜻으로 이때부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정치적 실권을 내려놓은 채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셀주크 튀르크는 계속해서 파티마 왕조와 페르시아계 왕조를 압박하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패권이 아랍인에서 튀르크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빼앗아 파티마 왕조를 이집트의 본래 영토로 쫓아냈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아나톨리아 지역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한 것은 이때가 최초인데요. 이후 아나톨리아 지역은 튀르크족의 무대로 바뀌어 오늘날 터키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잔티움 제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이때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모두 신성하게 여기는 공통의 성지였는데요. 셀주크 티르크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성지를 순례하는 크리스트 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 세계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의 교황이 호응하여 성지에서의 크리스트 교도에 대한 박해를 빌미로 십자군 원정이란 종교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과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력의 전면적인 충돌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유럽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십자군 전쟁이 셀주크 티르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셀주크 티르크는 술탄이 최고 통치자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술탄의 친척이 주요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고, 그러다 보니 술탄의 지위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내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유목민족의 전통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셀주크 티르크에서는 술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왕실의 내분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유럽의 십자군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를 세우자 술탄 권력이 붕괴하고 지방 세력이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된 거죠. 이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십자군 전쟁은 약 2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지며 셀주크 티르크가 장악했던 지역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렇게 쇠락을 거듭하던 셀주크 티르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이었습니다. 더불어 훌라구를 사령관으로 한 몽골군이 1258년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그다드를 함락하면서 아바스 왕조도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채 명맥을 이어오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몽골군에게 처형당한 거죠. 이후 훌라구의 후손인 몽골인들이 사파비 왕조가 출현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를 훌라구 울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몽골인들도 곧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학습지 45쪽 참고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훌라구 울루스의 제7대 칸인 가장칸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이슬람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할 정도로 신앙심 깊은 무슬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훌라구 울루스 또한 몽골의 다른 울루스처럼 잦은 왕위 계승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제왕을 칭한 가장칸이 죽은 후에는 실권이 점점 신하들의 수중으로 넘어갔죠. 결국 1335년 마지막 칸이 사망한 뒤 울루스는 해체되고 각지의 지역 정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즈음 중앙아시아에서는 칭기즈칸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티무르라는 인물이 그 지역의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하여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는 티무르 왕조를 세웁니다. 참고로 사마르칸트는 유럽과 이슬람 세계, 중국을 잇는 동서교역로의 길목이자 러시아에서 인도를 연결하는 남북교역로가 겹치는 요충지로 예로부터 동방의 낙원, 중앙아시아 로마, 황금의 도시로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사마르칸트도 칭기즈칸의 침략을 받아 파괴됐었는데요. 티무르가 이 지역을 수도로 삼으며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티무르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서 많은 장인들을 데려와 사마르칸트를 위대한 건축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얼굴로 불리며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해야 할 도시로 손꼽힙니다.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운 티무르는 재위 내내 정복전쟁에 매진했습니다. 1380년부터는 서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하여 1389년에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후 잠시 방향을 돌려 인도의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를 공격하고 1398년에는 그 수도인 델리를 점령하기도 했죠. 1401년에는 다시 방향을 서아시아로 돌려 이슬람 세계의 중심 중 하나인 바그다드를 함락했고, 다음 해에는 오스만 티르크와 벌인 앙카라 전투에서 술탄을 생포하는 등 대승을 거둬 아나톨리아 지역의 오스만 티르크의 성장을 막아냅니다. 그 결과 14세기 후반 티무르 왕조의 영토는 남북으론 러시아 내륙에서 북인도까지, 동서론 중국의 변경 지역에서 서아시아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티무르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로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과 몽골 제국의 재건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유라시아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중국의 명나라로 원정을 떠납니다. 몽골을 무너뜨린 명에 대한 복수심과 중국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때마침 당시 명나라는 영락제의 치세였으니 티무르 왕조와 명의 충돌은 세기의 대결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기의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을 치기 위해 동방원정을 떠난 티무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사망했기 때문이죠. 역사에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시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루어지지 않은 승부를 두고 많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으니 호기심이 생긴다면 한 번쯤 검색해봅시다. 이후 티무르 왕조는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네 아들 간의 분쟁으로 분열하였고 결국 16세기 초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합니다. 물론 티무르가 사망한 후에도 티무르 왕조는 100여 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긴 했지만 티무르 왕조가 동서교류의 중심지를 장악했던 만큼 이 지역에선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혼합한 새로운 문화가 발전했죠. 특히 3대 군주였던 울루그벡은 정치적으로는 참 비참한 추월을 맞지만 그 스스로 뛰어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는데요. 그가 세운 천문대 유적의 일부가 지금까지 전해져 사마르칸트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제패했던 티무르 왕조가 쇠퇴하자 서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세력이 출현해 대립하게 됩니다. 그중 자신이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이스마일 1세가 16세기 초에 페르시아 지역에 사파비 왕조를 세웁니다. 이스마일 1세는 스스로를 페르시아의 샤한샤라고 선언했고 후대의 군주들도 페르시아의 전통적 군주 칭호인 샤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인의 민족의식 부흥을 강조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했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아파는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현재 이란이 시아파의 최대 종주국이 된 것 또한 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파비 왕조는 주변 수니파 국가와 대립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에 서로 대치하고 있긴 했지만 서로 다른 종파로 인해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 동쪽으로는 인도의 무굴 제국이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 건축가와 장인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파한은 세상의 절반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현재도 그 당시 건축 유적들이 전해져 사파비 왕조의 번영을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일신한 아바스 1세는 경제 부흥과 군사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선 경제 부흥을 위해 무역과 제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 상인을 파견해 거래를 활성화했고 유럽 상인과 크리스트교 선교사의 이스파한 체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이들의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죠.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는 당시 많은 수익을 남기던 비단 산업을 국영 산업으로 전환해서 그 이익을 정부가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바스 1세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당시 사파비 왕조는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 동쪽으로는 우즈벡족, 남쪽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포르투갈 해군에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 강화 정책은 이러한 주변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에 빼앗겼던 바그다드를 되찾는 등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바스 1세 사후 사파비 왕조에는 잔혹하고 무능한 군주가 이어지며 왕권이 약화됐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법학자들의 사회적 목소리의 힘이 커져갔고 이들은 점차 왕권의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자연스레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이 심해졌죠. 결국 이전까지 속국으로 여겼던 아프간족의 침입을 받아 사파비 왕조는 멸망합니다. 이후로도 페르시아 지역에는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왕조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못하네요. 다만 오늘 살펴본 사파비 왕조가 현재 이란의 틀을 만든 나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은 국제 분쟁과 관련된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공부하고 보면 관련된 국제 이슈를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지도를 하나 살펴보며 정리해봅시다. 이 지도는 앞서 살펴본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최대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티무르 왕조의 경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한 나라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서북부와 서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서방으로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성장하던 오스만 튀르크와 앙카라에서 맞붙어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파비 왕조는 티무르 왕조가 쇠퇴하며 서아시아 지역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정리한 나라로 현재 이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을 주장했으며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청했던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은 셀주크 티르크를 시작으로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발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를 다루며 오스만 제국이라 불린 오스만 티르크의 존재를 간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스만 티르크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과 동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이 많으니 어떤 나라와 관계된 사건인지 잘 연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팽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보면 서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중앙아시아까지, 즉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의 역사를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슬람 세계가 지리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를 이루는 구성원의 다양성도 커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근대 시기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교류가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배울 인도의 역사나 유럽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오늘 수업에서도 간간히 등장했었으니 말이죠. 그러고 보면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등장했던 오스만 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을 다루는 다음 수업을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스만 제국이 어떤 시점에 등장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